할머니, 신분증 도용 의심되니까 경찰 올 때까지 경비실에서 대기하세요. 서울 강남 조일은행 지점장 이상철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76살 박영자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보듯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1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른 아침 박영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그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 신선한 고등어와 갈치를 팔았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의 정직함을 믿고 찾아왔죠. 낡은 앞치마에 묻은 생선 비늘, 손에 밴 비린내는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장사를 마친 할머니는 강남 조일은행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정기 적금이 만기되는 날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창고 직원 김유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김유진은 노골적으로 코를 찡그렸어요. 어우, 무슨 냄새야? 28살의 젊은 텔러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옆 창고 직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죠. 박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옷에서 나는 생선 냄새를 의식했지만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적금 만기되어서 왔는데요. 할머니의 공손한 말투에도 김유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다른 고객들 불편해하시잖아요. 좀 떨어져서 기다리세요. 반말이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어요. 수치심이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만 박영자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김유진은 통장을 집어들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죠. 그런데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진짜 할머니 통장 맞아요?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김유진은 지점장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45살의 이상철 지점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통장을 확인했죠. 고객님, 신분증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도용 의심됩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어요. 이상철은 신분증과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 확인하겠습니다. 경비실에서 대기하세요. 그 말에 은행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도둑 취급하는 것이었죠. 박영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연 생선 냄새 난다고 무시당한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오만한 은행 직원들은 곧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비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경비원조차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마치 범죄자 대하듯 감시하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76살입니다. 젊은 시절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동진그룹 박동진 회장과 결혼했었죠. 화려한 사교계의 중심에 서 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1조 5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녀는 화려함을 벗어던졌습니다. 고급 저택 대신 작은 빌라를 선택했고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죠. 노량진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소박하게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생선 파는 그 할머니가 대한민국 상위 10인 안에 드는 거부라는 사실을 말이죠. 30분이 지났습니다. 김유진이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할머니의 통장과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본인 맞아요? 솔직히 말해요. 반말과 의심 가득한 말투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것이 맞습니다. 그럼 비밀번호 말해봐요. 틀리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김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사람이 이런 통장을 가질 리 없다는 편견이었죠. 박영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김유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확인하더니 혀를 찼어요. 운 좋네. 그래도 지점장님이 직접 확인하신대요. 이상철 지점장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서서 팔짱을 꼈어요. 고객님, 이 통장 어떻게 얻으신 겁니까?
주우신 거 아니에요? 권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평생 존중받으며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통장입니다. 30년 전부터 거래해온 계좌예요. 30년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우리 은행 고객이라고요?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이상철은 할머니의 낡은 옷과 손에 밴 생선 비린내를 다시 한번 훑어봤죠.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실래요? 솔직히 여기 계시면 다른 고객들 불편하거든요. 협박이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품격이 남아있었죠. 지점장님,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코웃음을 쳤어요. 확인은 다 했어요. 그냥 가세요, 할머니. 더 시간 낭비하기 전에. 그 순간 박영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말이죠. 박영자 할머니는 경비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잠시 전화 한 통만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상철 지점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시게요? 경찰이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유진도 옆에서 킥킥거렸죠.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김비서, 저예요. 전화 너머로 공손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5세의 김비서는 30년간 박영자 할머니를 모셔온 인물이었어요. 박동진 회장 생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부인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남 조일은행 지점에 와 있어요. 제 계좌 정보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조용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상철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설마 변호사라도 부르시려고?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차분한 대답에 이상철은 짜증을 냈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네. 김대리, 할머니 좀 모셔드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상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본점 부행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부행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박영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김유진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긴장한 얼굴로 지점장을 쳐다봤죠. 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이상철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무슨 일이에요? 이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영자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사실 조일은행 시스템에는 특별 고객 등급이 있었습니다. 일반 VIP, 골드 VIP, 그리고 최상위인 다이아몬드 VIP였어요. 다이아몬드 VIP는 전국에 단 10명뿐이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들이었죠. 박영자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1위였습니다. 1조 5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조일은행 최고 고객이었어요. 본점에서도 극진히 모셔야 할 인물이었죠. 이상철은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상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박영자 할머니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김유진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지점장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김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본점 행장이었죠. 이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행장님. 이 지점장. 지금 당장 박영자 여사님께 사죄드려.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전화기 너머로 행장의 고함이 터져나왔어요. 경비실 안에 있던 모두가 들을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이상철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죠.
죄송합니다, 행장님. 제가 몰라 뵙고. 몰라봐? 고객 정보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상철은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어요. 김유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박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점장님, 저는 30년 전부터 조일은행 고객이었습니다. 남편 박동진이 살아계실 때부터요. 박동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진그룹 창업주 박동진 회장이었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그룹의 총수였죠. 3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박동진 회장님의 부인이십니까? 이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점장님은 저를 도둑 취급하셨죠.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유진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생선 냄새 난다고 하셨죠? 다른 고객들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함이 경비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상철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김유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죠. 할머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부로 제 모든 계좌를 해지하겠어요. 이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조 5천억 원 고객을 잃는다는 의미였죠. 은행 입장에서는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이상철과 김유진은 뒤따라오며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은행 로비로 나오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부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상철이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점장님, 비켜주세요. 김비서에게 연락했으니 곧 올 겁니다. 김비서요? 이상철은 그 이름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동진그룹의 비서실장 김윤호였어요. 재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죠. 박동진 회장 생전부터 지금까지 박영자 할머니를 보좌하는 최측근이었습니다. 10분 후 은행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단정한 양복 차림의 50대 남성이 내렸어요. 김윤호 비서였습니다. 그는 은행 안으로 들어와 박영자 할머니에게 공손히 인사했죠. 부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 비서, 오늘 당장 제 계좌 전부 정리해주세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어요. 김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상철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점장님, 부인님 계좌 해지 절차 진행해 주시죠. 이상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화면에 박영자 할머니의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잔액이 표시되는 순간 은행 전체가 술렁였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모니터를 몰래 훔쳐봤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 세기조차 힘들었죠.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김유진은 그 금액을 보고 비명을 삼켰어요. 다른 창고 직원들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생선 냄새 난다고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대한민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전액 인출하시겠습니까?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전부요. 오늘 당장 처리해주세요. 부인님, 그 금액을 오늘 당장 인출하시려면 본점에 연락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상관없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윤호 비서가 옆에 섰죠. 이상철은 황급히 본점에 전화를 걸었어요. 본점 부행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뭐? 전액 인출? 1조 5천억을? 네, 부행장님. 부인께서 강력히 요청하십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좌 해지가 아니었어요.
조일은행 최대 고객을 잃는다는 의미였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본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행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죠. 1조 5천억 원 고객의 전액 인출 요청이었습니다. 은행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강남 지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행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부행장은 보고서를 펼쳤어요. 박영자 여사님을 지점장과 직원이 모욕했다고 합니다. 생선 냄새 난다며 도둑 취급했다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미친 짓이군. 당장 해당 직원들 파면 절차 밟아요. 행장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강남 지점에서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렸죠. 저 할머니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계시대요. 진짜요? 믿을 수 없는데. 아까 직원들이 무시했다던데 큰일 났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 몰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이상철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본점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 지점장, 지금 당장 사과드려. 어떻게든 부인님 마음을 돌려놓아. 하지만 박영자 할머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윤호 비서가 조용히 물었어요. 부인님 정말 전액 인출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김 비서.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이 은행과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존중받으며 살아온 그녀였어요. 하지만 오늘 당한 모욕은 용서할 수 없었죠. 생선 냄새 난다고, 도둑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시간 후 본점에서 특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현금 수송 차량이었어요. 검은색 장갑차가 은행 앞에 섰습니다. 무장 경비원들이 내렸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예요? 돈 실어 나르는 차량이에요. 엄청난 금액일 때만 저렇게 오거든요. 이상철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박영자 할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부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점장님 이미 늦었어요. 절차 진행해 주세요. 김유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할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영자 할머니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그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은행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현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1조 5천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수표와 계좌이체로 처리하기로 했죠. 그래도 현장에서 인출된 현금만 500억 원이었습니다. 만원권 다발이 수송 차량에 실렸어요. 경비원들이 땀을 흘리며 돈을 옮겼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죠. 저게 정말 500억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금액이네요. 박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김윤호 비서가 모든 절차를 확인했어요. 이상철은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계속 떨렸죠. 본점에서 부행장이 직접 달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은행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박영자 여사님. 부행장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도 깊게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영자 할머니는 부행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행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결정했습니다. 여사님, 1조 5천억은 저희 은행의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사님을 잃는다는 건 돈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한가요? 할머니의 질문에 부행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이 은행을 믿었어요. 남편과 함께 거래했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계속 거래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저를 도둑 취급했습니다.
생선 냄새 난다고 무시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의 모욕은 견디기 힘들었죠. 죄송합니다, 여사님. 해당 직원들은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서류 확인이 끝났어요. 김윤호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부인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비서. 할머니는 은행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상철과 김유진이 뒤따라오며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죠. 부행장도 깊게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봤어요. 저는 앞으로 다른 은행과 거래하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곳으로 말이죠.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은행을 떠났습니다. 1조 5천억 원과 함께요. 박영자 할머니가 은행을 나서자 이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김유진은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죠. 부행장은 차갑게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지점장, 김대리. 두 분 다 오늘부로 정직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예요. 부행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상철이 바닥에 손을 짚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부행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다고요? 고객 정보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할머니 옷차림이 너무 초라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죠? 은행원으로서 최악의 실수예요. 부행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절대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상철은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이제 끝났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김유진도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벌써 오늘 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남 조일은행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 무시하다가 1조 원 날렸다더라. 댓글이 달렸습니다. 완전 자업자득이네요. 돈 많은 사람이 꼭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건 아니죠. 은행원들 태도 최악이네. 본점 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영자 여사는 우리 은행 최고 고객이었어요. 그분을 잃은 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행장님.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고객 이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만한 사안이었죠. 언론에 어떻게든 막아야 해요. 이미 늦었습니다. SNS에 퍼지고 있어요. 홍보팀장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검색어가 떠올라 있었어요. 조일은행 할머니 모욕 사건이었습니다. 행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공식 사과문 준비하세요. 그리고 해당 직원들 파면 절차 밟으세요. 네, 행장님. 저녁이 되자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강남의 한 은행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선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무시한 은행 직원들이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1조 원대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화면에는 조일은행 건물이 비쳤습니다. 이상철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김유진도 방에서 울고 있었죠. 모든 것이 자신들의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일은행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전날 대비 15%나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아치웠죠. 경제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조일은행이 최대 고객을 잃으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점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대주주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행장,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조 5천억 고객을 이런 식으로 잃다니. 죄송합니다. 저희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해당 지점장과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파면 조치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재발 방지 대책은 뭡니까? 전 직원 대상으로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VIP 고객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행장의 대답에도 이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SNS에서는 사건이 계속 확산됐습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은행 갑질, 생선 할머니 1조 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은행원들 태도가 진짜 문제네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나 봐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빠셨을까. 생선 냄새 난다고 무시당하다니. 자업자득이에요. 당연히 계좌 해지하셔야죠. 언론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대표가 나와서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차별의식을 보여주는 사례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가난해 보인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인터뷰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조일은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어요. 고객 이탈도 시작됐습니다. 강남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도 계좌 해지 요청이 쏟아졌죠. 일주일 후 조일은행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행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의 잘못된 태도로 고객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행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해당 직원들은 파면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사과만 하면 끝인가요? 진짜 반성하는 건지 의문이네요. 이상철과 김유진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져서 밖에 나가기 힘들었어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이 저지른 오만의 대가였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죠. 할머니 뉴스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별일 아니에요. 박영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었죠. 오전 10시 장사를 마친 할머니는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노량진 어민복지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김윤호 비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비서. 할머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강당에는 수십 명의 어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노량진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박영자 할머니가 들어서자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부터 이 복지센터가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어민 여러분들의 건강검진, 자녀 장학금, 긴급 생계 지원을 담당할 거예요. 김윤호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이 복지센터는 박영자 할머니가 조일은행에서 인출한 돈으로 세운 것이었어요. 500억 원을 투자해 어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어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장에서 일하잖아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1조 5천억 원을 가진 부자였지만 결코 그것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복지센터 개소식이 끝난 후 박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바닷가로 갔습니다. 김윤호 비서가 옆에 섰죠. 부인님, 조일은행에서 다시 연락 왔습니다. 복귀해달라고 하더군요. 거절하세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어요. 김 비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부인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죠. 할머니의 말에 김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조일은행 사건을 통해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앞으로도 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 거예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복지센터 개소식 소식을 전했습니다. 1조 원대 자산가 박영자 씨가 노량진 어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인출한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이런 분이네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